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큰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죠. 근데 동시에 아주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앞에는 조선일보의 사회적 영향력, 또 신뢰도, 공익성 이런 것들을 다룬 사회지표 보고서랑 여러 자료들이 좀 놓여 있어요. 네, 자료가 꽤 흥미롭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요. 조선일보를 둘러싼 이 흥미로운 역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데 또 가장 불신받는 언론이라는 이 현상을 제대로 좀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네, 그 역설이 핵심이죠. 특히 그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시도 소위 12.3 내란 사태라고 불리죠. 이 사태 보도를 통해서 이 매체의 복잡한 특성이랄까? 이런 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실타래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동료 언론인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아, 동료 기자들 평가요? 네, 2025년 한국기자협회 조사를 보니까요. 기자 1871명 중에 28.1%가 조선일보를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꼽았어요. 와, 거의 30% 가까이 되네요. 대단한 영향력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게 참 재밌는데 무려 34.4%가 가장 불신하는 매체로 또 조선일보를 지목했습니다. 34.4%요? 영향력보다 불신도가 더 높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신도는 2위인 MBC가 14.6% 정도였으니까 그 2배가 훌쩍 넘는 압도적인 수치죠. 와,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동료들조차 이렇게 평가가 갈린다는 건데 아니, 영향력이 그렇게 막강하다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는 걸까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불신의 뿌리는 사실 꽤 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판들이 계속 쌓여왔거든요. 어떤 비판들이 주로 있었나요? 예를 들면 그 민열련 같은 미디어 감시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시민언론 민주연합이요. 네, 거기서 지적하는 것들이 주로 조선일보의 강한 보수 편향성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좀 우호적인 태도? 아, 흔히 말하는 땡윤 방송 이런 비판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비판적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실관계를 좀 왜곡한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사실 왜곡 사례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연체율을 좀 과장해서 보도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아니면 노조를 조폭에 비유하면서 좀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아, 노조 관련 보도 논란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특정 의도를 가진 행위자처럼 보인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 있잖아요. 네, TV조선. 거기에 따져보니라는 코너가 SNU 팩트체크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건 팩트체크 역량 자체는 인정을 받았다는 뜻 아닌가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매체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부분이죠. 아, 양면성이군요. 네. 팩트체크 역량을 인정받은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또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는 가장 많은 시정 권고를 받은 언론 그룹이기도 해요. 시정 권고가 제일 많다고요? 네. 2023년 상반기에만 21건이었어요. 21건이나요? 주로 어떤 문제들이었나요? 주로 사생활 침해나 차별금지 위반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신문 지면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조선.com에 집중된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아, 지면보다는 온라인 쪽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온라인 트래픽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윤리적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런 객관적인 제재 기록들이 아까 말씀드린 동료 언론인들의 높은 불신도 평가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공익성 측면은 좀 어떤가요? 분명히 긍정적인 기여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었죠. 2024년 창간 104주년 기획이었던 12대 88의 사회를 넘자. 시리즈가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아, 그거 저도 기억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다른 거였죠? 네, 맞아요. 한국 사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게. 그걸 아주 깊이 있게 다루면서 한국기자상도 받고 여러 상을 받았어요.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하는 능력, 이걸 확실히 보여준 사례죠. 네,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획이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논란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노동계에서 반발이 아주 컸어요.
거죠. 조선일보가 과거에 보여왔던 반노동적인 보도 행태랑 너무 모순된다. 심지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모독하는 거다. 이런 격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와, 그렇게까지요? 네, 그러니까 기획의 진짜 의도가 노동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문제의 책임을 기존 노동조합 쪽에 돌리고 당시 정부의 노동정책을 좀 뒷받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거죠. 아, 의도에 대한 의심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뛰어난 공익적인 보도가 매체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편향성 논란을 가리는 뭐랄까 일종의 후광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참 복잡하네요. 이렇게 영향력, 불신, 수상 경력, 또 편향성 논란, 이 모든 특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무대가 바로 12.3 내란 사태 보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결정적인 사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리트머스 시험지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그 사태 발생하기 불과 석 달 전에요. 조선일보가 서설에서 계엄령 가능성을 그냥 괴담으로 치부했었어요. 아, 그랬었죠. 근데 정작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보도 논조가 사건의 핵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는 본질을 좀 흐리고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소위 내란 물타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거죠. 책임을 희석시키려 했다는 거군요. 네, 행정부 수반의 책임을 좀 축소하고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언론들은 군내 사조직 문제라던가 좀 구조적인 원인에 접근하려고 할 때 조선일보는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인물의 점집 운영 같은 다소 좀 지엽적인 사실을 부각하기도 했고요. 아, 초점이 좀 달랐군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중대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조선일보가 가진 그 영향력과 불신의 역설이라는 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목격하게 된 셈이죠. 네, 오늘 저희는 조선일보라는 이 거대한 미디어의 다층적인 얼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강력한 영향력, 또 화려한 수상 경력, 그 이면에 아주 깊은 불신과 끊이지 않는 편향성 논란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제도적 행위자로서의 복잡한 모습이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막강한 영향력이라는 게 반드시 저널리즘적인 신뢰에서만 나온다기보다는 어쩌면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나 의제를 설정하는 능력, 이런 데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영향력의 원천이 신뢰만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성이 우리 사회의 담론 형성, 특히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프로필을 가진 언론사의 뉴스를 접할 때 그 매체에 대해 이미 알려진 평판이나 입장이 당신의 정보 해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혹은 화려한 수상 경력이나 아주 공익적으로 보이는 그런 보도 뒤에 혹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을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비판적으로 뉴스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